오늘은 아주 독특한 소재의 소설을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독특하다고 해서 별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거든요. 바로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소설입니다.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윤고은 작가는요, 2004년 다산대학 문학상으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장편소설 무중력 증후군, 해적판을 타고,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소설집 부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1인용 식탁 등의 작품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고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 1인용 식탁의 빛나고 참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인용) 식탁 윤고은. 혼자 음식점에 온 사람에게 몇 분이냐고 묻는 주인은 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고깃집이라면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삼겹살 2인분, 공깃밥 하나, 소주 한 병. 특별히 괴상한 취향이 아니지만 오후 7시에 혼자 온 여자의 주문치고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여자는 쌈 3번에 소주 반잔씩, 양손을 다 써가며 조용한 식사를 한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고, 가위로 고기를 자르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고, 손으로 입속에 넣는 평범한 식사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 벌의 수저가 올려진 밥상은 권투가 벌어지는 링과 같다. 여자는 그 위에 홀로 서서 날아오는 시선을 맞는다. 호기심 많은 관중들이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시선을 날릴 때 여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꿋꿋이 먹는 일 뿐이다. 그러다 가끔 여자도 시선이 날아오는 쪽을 겨눈다. 고깃집의 허공에서 몇 개의 시선이 부딪혔다가 연기처럼 흩어진다. 불판 위에서 고기는 화석처럼 굳어간다. 여자가 먹는 속도로는 삼겹살 2인분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오후 7시에 혼자 온 여자의 주문은 반 이상 상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아마도 여자는 삼겹살 1인분을 먹기 위해 1인분을 더 시켰을 것이다. 최소 2인분 이상만 파는 고깃집에서 여자의 주문은 1인분을 화석처럼 남겨놓았다. 7시 30분. 여자가 식사를 멈춘다. 꼭 고기를 먹어야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오후 7시에 혼자 먹는 삼겹살이라면 번화가 한복판의 고깃집보다는 퇴근길의 정육점이 더 무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여자를 바라보는 내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자를 바라보는 일은 고깃집에서 혼자 쌈을 싸먹는 일만큼이나 쑥스럽지만 30분의 식사 시간 동안 여자와 눈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기란 어렵다. 여자가 소주잔을 들면 나도 소주잔을 들고, 여자가 물수건을 만지작거리면 나도 물수건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면 나도 정면을 볼 수밖에 없다. 나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벽에는 커다란 거울이 달려있을 뿐이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울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는 것뿐.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가 아니었다면 고깃집이 예습과 복습의 장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개월에 20만 원. 그 돈으로 헬스장에 등록할 수도, 요가를 다닐 수도, 홍삼 액기스를 사거나 간말이 놀랜산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좀 더 절실한 곳에 투자했다. 혼자 먹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에 등록한 것이다. 전단지의 홍보 문구처럼 3개월에 건강한 위장과 대범한 정신을 기를 수 있다면
3개월 동안 20만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건강진단이었다. 정밀검사는 아니었지만 상담실장이란 사람이 간단히 맥을 짚고 혈압을 재고 눈동자나 혀 안쪽을 살피면서 내가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했다. 주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서 먹을 때, 언제 소화가 잘 안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소 운동을 하느냐 등 내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뒤 상담실장이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의사들의 말처럼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였다. 괜찮아요, 괜찮아. 오인용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케이스니까요. 약간의 신경성 소화장애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건 만약에 대비하자는 거죠. 무리하면서 도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는 자신 역시 이 학원 출신이라고 말하며 늘 서둘러 혼자 먹다 보니 항상 위장병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단계별 수업이에요. 먼저 필기 시험이 있는데 이건 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무난하게 통과 가능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부터 풀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 필기 끝나면 20시간의 기능시험이 있는데 이 기능시험이 5단계로 또 나뉘고요. 10시간의 실전 테스트까지 성공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수강생의 15% 정도가 한 번에 수료하죠. 15%요? 너무 적은 수 아닌가요? 내 말에 상담실장은 씩 웃어 보였다. 가지런한 치아 끝에서 금리 하나가 별처럼 빛났다. 85%의 불합격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시 등록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케이스예요. 철인 3종 경기 같은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료증을 한 번에 따지 못하더라도 돈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하지는 못해도 분명히 생활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말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러 아이를 여기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성격이 개선되니까요.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죠. 어디 보자.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현금이면 10% 할인되고요. 네. 자, 이제 신상카드 뒷장에 간단한 메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줄 가고 쓰기 보이시죠? 혼자 먹는 식사는 공백,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혼자 먹는 식사는 지겹다. 급히 찾아낸 단어였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했다. 혼자 먹는 것은 정말 지겨운 일이었다. 아니, 두렵기까지 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혼자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 식사였다. 2년째 혼자 살고 있지만 집에서 혼자 먹는 식사는 편했다. 문제는 음식점에서 혼자 먹어야 할 때였다. 일요일 저녁부터 나는 극심한 월요병을 앓곤 했는데 그것은 출근길이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다가올 한 주간의 점심 식사에 관한 것이었다.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점심시간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들끼리 어디론가 몰려갔고 나머지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식당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 한 명이 나고 일주일에 5번을 그렇게 보낸 지 벌써 9개월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입사 후 며칠은 사무실 사람들과 어울려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나는 따로 분류되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먼저 우르르 몰려나갔다. 나도 서둘러 자리 정리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으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단지 조금 늦어서 점심시간에 합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제외된 첫날, 나는 KFC에 가서 치킨 텐더 2조각, 징거버거 하나, 그리고 라이트 콜라 하나를 시켜서 30분 만에 먹었다. 어색하지는 않았다. 햄버거 하나 혼자 못 먹을 정도로 소심하지는 않았을 뿐더러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징거버거를 베어 물면서 대체 내가 왜 소외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단지 1분 혹은 2분 자리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나? 그러나 다음 날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늦게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갔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다. 도망치듯 던킨 도너츠로 갔다. 커피 한 잔과 도넛 2개로 배를 채웠다. 도넛을 한 입 베어 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신의 계시처럼 원인이 떠오르는 것도 같았다. 싹싹하게 직원들을 대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나? 방금 같은 경우도 밥 먹으러 가요 라고 말해야 했나? 그러나 사무실 사람들을 떠올리자 답이 나오지 않았다. 딱히 나보다 더 싹싹한 사람도 덜 싹싹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도넛을 씹다가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메뉴를 찾아야 했다. 파리 크라상과 스타벅스가 비슷한 메뉴들로 내 위를 채워주었지만 9개월을 계속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어느 틈엔가 점심 메뉴는 김밥으로, 라면으로, 칼국수로 옮겨갔고 마침내는 직장인들 틈에 둘러싸여 김치찌개 100반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김치찌개는 된장찌개와 소고기 국밥과 삼계탕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그래도 점심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메뉴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어서 주로 단골 식당 안에서만 맴돌았다. 다시 KFC로 돌아왔을 때 일주일째 혼자 먹는 식사가 내 잘못을 깨닫게 했다. 노선을 잘못한 게 분명했다. 사무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 아무래도 과장? 아니면 부장? 누구였을까? 에게 싹싹하게 대한 것이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온 것이다. 아무래도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보다는 훨씬 나았다. 점심시간은 항상 남아돌았다. 주문부터 계산까지 20분, 길어야 30분이면 충분했다. 식사 내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어쩌면 모든 인생에는 혼자 밥을 사 먹어야 하는 시간과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그 할당량이 내 삶 위에 풀리고 있는 중이었다.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분 혹은 15분 일찍 사무실로 들어오면 3개의 파티션으로 적당한 그늘을 확보한 내 자리가 그렇게 아늑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점심에 먹은 것이 소화되기도 전에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여기에서 삼각김밥이나 먹을 걸. 사흘 정도는 그렇게 시도했던 것도 같다. 역시 계속하는 것은 무리였다. 홀로 점심을 먹으러 갈 때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음식점은 제외했다. 발이 사무실로부터 멀리 가는 동안 눈은 음식점의 통유리창을 훑었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손님이 없는 음식점을 찾아서 걷고 훑고 걷고 훑고 그러다가 한 곳 당첨이 됐다. 메뉴가 뭔지는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혼자 먹는 사람이 메뉴보다 더 고려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니까.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손님이 없거나 적은 음식점을 찾는다는 것은 부족한 예산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과 비슷했다. 예산에 맞아떨어지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듯이 그 붐비는 직장인들의 거리에서 한산한 음식점은 음식 맛이 형편없었다.
학원 수업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옮긴 후에는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업 교재가 음식인 만큼 점심시간에 학원 수업을 듣는 것은 일석이조였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다른 시간대보다 점심시간이 유독 붐볐다. 월, 수, 금, 오후 12시 10분. 수강생들은 책상 대신 식탁 앞에 앉아서 펜 대신 젓가락을 들고 수업을 들었다. 강사는 수강생들 사이를 유유히 거닐며 한 명씩 자세와 표정을 교정해 주었다. 40분의 수업을 듣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려면 불이 나게 움직여야 했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10분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1단계 커피숍, 빵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동네 중국집, 푸드코트, 학원가 음식점들, 구내식당. 2단계 이탈리안 레스토랑, 큰 중국집, 한정식집, 패밀리 레스토랑. 3단계 결혼식, 돌잔치. 4단계 고깃집, 횟집. 5단계 돌발 상황. 학원에서 나눈 기준에 따르면 나는 1단계를 겨우 통과하는 중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어느 거리나 1단계에 해당하는 음식점들은 많았으니까. 그러나 가끔은 고기도 먹어야 하고 회도 먹어야 하며 살다 보면 단지 단체 손님이 가득하다는 이유로 그 음식점을 포기하기 싫을 때도 온다. 주 3회씩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은 결과 나는 금세 2단계로 뛰어올랐다. 2단계는 시작부터 달랐다. 입구에서 일단 몇 분이냐고 묻기 시작하는 공간에 혼자 들어선 거다. 1단계가 모유수유 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는 부드러운 이유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돌을 씹어 먹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유식에 걸맞은 요령을 알면 여러분의 위와 신경이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강사의 말은 요령이라기보다는 공식에 가깝고 공식이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웠다. 주말보다는 평일을, 점심이나 저녁 시간보다는 그 사이 시간대를 공략하라. 정가운데 테이블보다는 귀퉁이를 공략하라. 바 형태의 좌석도 좋다. 외투나 가방을 맞은편 의자에 얹어두라. 책이나 이어폰, 휴대폰이나 신문 같은 도구를 활용하라. 단골 식당을 만들어서 주인이나 종업원과 친해져라. 주방장과 친해지는 것도 좋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1인용 테이블을 예약하라. 예약하면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다. 웬만하면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날에는 가지 말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는 오히려 한가할 수도 있으니 틈새 시장으로 삼아라. 이런 모든 요령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것이었다. 시선을 초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당장은 힘들다면 일단 시선을 마주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내가 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도 알 수 없으리니. 수업과 끼니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수강생들을 위해 학원에서는 수업 교재의 종류와 맛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교재비가 별도로 들어갔지만 주 3회 점심값이 굳었으니 특별히 나쁠 것도 없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나갈 차례죠. 스테이크는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한 음식이기도 하고 책을 보기 번거롭다는 점에서 불편한 음식이기도 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도구는 한 잔의 하우스 와인입니다. 보세요. 스테이크의 보조 도구로 와인이 있죠. 스테이크와 와인을 음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악 시간 같죠? 정말 음악 시간처럼 해볼까요? 4분의 2박자로 먹는 겁니다. 강은 중심 요리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겠죠. 약은 곁들인 것. 그러니까
와인이나 여기 감자나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강 할 때 스테이크 한 입 크기도 잘라 먹고 약 할 때 나머지를 먹고 그렇게 박자대로 하는 겁니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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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그렇죠. 스테이크는 간단한데 약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죠. 와인을 마실지, 감자를 먹을지, 아스파라거스를 먹을지, 뭘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강약. 이게 한마디 안에 들어가는 4분의 2박자 아닙니까? 한마디가 끝나고 나면 시선을 접시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면도 보고 식탁 위에 신문을 올려놓고 그걸 보든지 그러면 한마디의 식사가 끝나죠. 어이쿠, 너무 시선이 아래로만 가잖아요. 음식 접시만 뚫어져라 보면 처량해 보여요. 강사의 말대로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렸다. 접시에서 칠판으로, 칠판에서 구성 모퉁이로 시선을 바꾸자 시야가 넓어졌다. 강사는 식탁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박자를 셌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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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박자에 맞춰 포크와 나이프를 이리저리 움직이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그거 한 박자 아닌데요? 한 박자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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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정도 아니에요? 강사가 지휘를 멈추고 말했다. 우리가 무슨 음악 전공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유한 겁니다. 진짜로 한 박자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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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 정도면 먹다 채야지. 안 그래요? 박자는 내 스스로 정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기 소화 능력에 따라 박자를 정하고 그대로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한 박자가 딱 이 정도여도 되는 겁니다. 다들 기억해요. 스테이크는 몇 분에 몇 박자? 4분의 2박자. 월요일에는 4분의 2박자로 스테이크 먹는 법을, 수요일에는 4분의 3박자로 자장면 먹는 법을, 금요일에는 8분의 6박자로 한정식 먹는 법을 배웠다. 수업이 없는 요일에는 4분의 2박자와 4분의 3박자를 연습했다. 그리고 8분의 6박자를 연습할 차례. 나는 미리 전화를 걸어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었다. 예약은 꽤 괜찮은 방법이었다. 입구에서 이름만 밝히면 자연스레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내 자리로 갔을 때 내 몫의 상은 더 이상 권투가 벌어지는 링이 아니었다. 상이 악보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대로 연주하기만 하면 되는 친절한 악보. 맥박이 메트로놈처럼 뛰었다. 8분의 6박자. 강양약, 중강양약. 강에서 밥, 약에서 반찬, 중강에서 국, 강양약, 중강양약. 한마디를 모두 돌고 나면 시선 한번 허공을 향해 쏴주고 다시 강양약, 중강양약. 밥, 반찬, 반찬, 국, 반찬, 반찬. 강양약, 중강양약. 밥, 반찬, 반찬, 국, 반찬, 반찬. 그렇게 몇 마디를 돌고 나니 악보도 식사도 끝났다. 수업이 있는 날은 학원에서 반복 학습을 하고 수업이 없는 날은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복습을 했다. 조금 용기가 생긴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여전히 회사에서 500m 이상 걸어가야 하는 위치였지만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아서 항상 제쳐두었던 곳이었다. 나는 파스타의 박자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깔끔하고 아늑했다.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이 정도 대답하는 것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혼자 먹기에 적절한 자리로 안내되었다. 사방팔방에 연인들만 보이는 자리. 어쩌자고 이런 것을 내주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를 또 찾기도 어려웠다. 나는 배운 대로 직원과 대화를 시도했다.
음식이나 인테리어, 날씨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난했다. 외부와 내부가 모두 목재로 뒤덮인 이곳의 인테리어는 대화의 좋은 소재가 될 게 분명했다. 이 주변에 있는 게 다 소나무죠? 예, 저희 건물도 소나무로 지었습니다, 손님. 물을 따르던 직원은 차분하게 내 대화를 받아주었다. 나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어쩐지 군데군데 송진이 묻어있는 것도 보이고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본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런 거 송진 아닌가요? 저건 니스 자국일 텐데 확인해 드릴까요, 손님? 식당 내부에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괜히 혼자 얼굴이 데워졌다. 분명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면과 면 사이 어딘가에서 니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가방 속에서 재빨리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서 식탁 위로 가져왔다.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강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사무실과 음식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1km까지 걸어가도 선뜻 들어갈 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500m를 벗어나지 않고도 그 언저리에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도구들 말입니다. 제가 2단계에서는 요령이라고 알려드렸지만 이제 과감히 버리십시오.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는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밥 먹을 수도 있겠죠. 책을 펼쳐놓고 그걸 보면서 밥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식당이나 돌잔치에서는 이런 걸 꺼내들면 더 웃겨지겠죠. 책 읽으면서 안 외로운 척, 음악 들으면서 안 쓸쓸한 척, 휴대폰 전화하면서 혼자 아닌 척, 노트에 메모하며 바빠서 잠깐 혼자 먹는 척했던 분들, 이제 정면 돌파가 필요한 겁니다. 책, mp3, 노트와 펜, 휴대폰, 노트북, PMP, 카메라. 강사는 그 도구들을 빠른 속도로 치웠다. 3단계에서 배운 기술을 직접 연습해 볼 기회는 그 주 주말에 왔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이었다. 거래처의 경조사에 가서 부조금을 전하고 얼굴 도장을 찍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말단 사원에게 주어지는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신입이 들어온 후에도 그 임무는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특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대가란 고작해야 식권 한 장 정도인데 그 식권조차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었다. 일행은 없고 나를 알아보는 거래처 직원들은 곳곳에 상주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결혼식에서 밥을 먹고 올까 말까 하는 문제는 뭘 입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늘 컸다. 결혼식에 가기 전날 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인터넷에 기댄 적도 있었다. 결혼식, 혼자, 밥. 이것이 내가 검색창에 써놓은 세 단어였다. 곧 결혼식, 혼자, 밥에 연루된 사람들의 말이 화면 위에 떠올랐다. 결혼식 뷔페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일행 없이 돌잔치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의견 하나가 힘이 되었으나 돌잔치 심부름까지 내가 떠맡게 되면서 더 불안해졌다. 그 주 주말 예식장에 들어선 나는 부조금을 내고 신부 측에 인사를 한 후 바로 식당으로 갔다. 식권이 드디어 유효해지는 순간이었다. 예식이 갓 시작되었지만 식당에는 혼자 먹는 사람들이 몇 명 눈에 띄었다. 일행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찾다가 그 근처에 앉았다. 외투를 벗어서 내 맞은편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았다. 음료수와 과일 접시를 그쪽으로 밀어두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접시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외투를 벗어둔 그 옆자리에 앉았다. 대각선 위치에 앉은 여자는 거의 나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먹는 내내 한 번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여자의 시선이 계속 아래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둥그런 접시, 그 안에서만 여자의 눈과 코와 입이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육지가 있으면 섬도 있는 것처럼 무리가 있으면 개인도 있는 것이다. 군데군데 떨어진 섬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안도감이 소화를 도왔다. 강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식에 짝이 필요한 사람은 신부와 신랑, 그들 뿐이라고. 어릴 때는 홀수가 싫었다. 무리를 굳이 둘씩 나누는 상황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놀이기구에서 관계는 둘로 정의되었고 전체가 홀수였다면 한 명은 꼭 남았다. 3 빼기 2는 1, 3 빼기 2 빼기 2는 1, 7 빼기 2 빼기 2 빼기 2는 1. 이런 계산법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정원이 48명인 반에서 나는 마음이 편안했고 47명인 반에서 마음이 불안했다. 48명인 반에서 일어나는 전학이나 결석, 조퇴와 같은 일들도 역시 불안했다. 어릴 때 운동장에서 교실 안에서 겪었던 홀로됨의 어색함은 결국 교문 안에서만 유효할 뿐, 그 당시에는 중요했던 그 문제가 사실 미니어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비극이 시작된다. 교문 밖에도 울타리도 없이 벌어지는 홀로됨의 비극은 더 이상 누구의 이목도 끌지 못한다. 그냥 무관심 속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관심 속에서 오래 머물면 그 무관심의 주체가 처음에 타인이었는지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점심 회식과 같은 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상황이 어색해지기도 한다. 혼자 밥 먹기의 단계에 도전하고 있던 나로서는 더더욱. 12시가 되자마자 사무실 사람들은 재빨리 일어나 회식 장소로 향했다. 수업이 있는 날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무실의 정기적인 회식에 빠질 수는 없었다. 회사에서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목적지가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걸었는데 어쩐지 그 100m가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음식점 내부도 잘 보이지 않았다. 무리 속에 섞여 움직이는 내 모습만 보일 뿐. 식탁 위는 풍성했다. 안심이 들어간 쌀국수, 양지가 들어간 쌀국수, 해물이 들어간 쌀국수, 볶음밥, 스프링롤, 월남쌈, 다양한 메뉴가 등장했다. 나는 안심과 양지가 반씩 들어간 쌀국수를 선택했는데 맛을 느낄 새도 없었다. 내게 있어서 이 식탁 위의 메뉴는 쌀국수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오가는 수많은 시선과 말들의 교류였다. 어디로 젓가락을 가져가야 할지 어색했다. 저번에 그 드라마 봤어? 주말에 하는 거. 걔 연기 진짜 못하더라. 요즘 다 그렇지 뭐. 화제는 드라마에서 연쇄살인 사건, 보험료와 교육비로 옮겨갔다. 말의 홍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박자였다. 강양약, 강양약. 국물이 있는 면발은 국물이 강이다. 국물 면, 국물 면. 면을 먹을 때는 자연히 시선이 그릇 쪽으로 가고 먹고 나서 고개를 들게 되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수월했다. 강양약, 국물 면. 이야기는 다른 팀의 누구누구가 어떻고 어떻다는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추임새를 놓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 결과 식사 내내 나는 말이 별로 없었다. 대신 누구보다 더 눈치 있게 식탁 위를 살필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청양고추와 양파를
자신의 그릇 속에 덜어 담고 텅 빈 접시를 보았을 때 재빨리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찾아냈다. 나는 손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말했다. 여기요. 사리 좀 더 주세요. 사리? 인용씨 떡볶이 먹던 버릇 나온다 정말. 숙주지, 숙주. 사리가 아니고 숙주. 동료 한 명이 그렇게 내 오류를 바로잡자 다른 동료들이 크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속으로 내 얼굴 근육의 순발력과 사회성에 감탄하면서 웃었다. 어제 점심에 내가 먹은 음식이 떡볶이였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가슴을 숨기느라 열심히 웃었다. 숙주가 왔다. 숙주가 필요했던 동료가 그것을 한 젓가락 집어서 국수 속에 넣었다. 덩달아 다른 사람들도 숙주를 한 젓가락씩 더 넣었다. 나도 젓가락을 들었다. 다시 박자가 시작되었다. 강양약, 강양약. 화제도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강양약, 강양약. 다음날 점심에도 나는 무리 속에 섞였다. 수업도 없는 날이어서 평소의 속도대로 조금 느릿느릿 일어났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던 것이다. 내 속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속도가 달라진 것인가? 언젠가 내가 소외당했던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왜 다시 무리 안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지 예전에 줄을 잘못 서서 소외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줄을 잘 서서 그 소외 상태가 취소되었을지 모른다고 짐작했을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비를 지나쳐 건물 앞으로 나왔을 때 내가 무리로부터 한참 뒤처지거나 반대편으로 가버린다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실험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외는 섬세한 문제이므로 사소한 실험으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었다. 점심 메뉴는 찌개 백반이었다. 강약, 중강약.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전에 절로 몸이 박자를 셌다. 4분의 4박자. 밥, 계란말이, 국물, 김. 밥, 제육볶음, 국물, 고추조림. 밥, 김, 국물. 인용씨는 예능 프로 잘 안 보나 봐. 두부조림을 집으려다가 손을 헛디뎠다. 이게 질문인가 아니면 독백인가 생각하는 사이에 박자가 꼬였다. 반찬을 먹어야 할 차례인데 젓가락을 밥공기 쪽으로 가져가 버렸다. 고장난 메트로놈처럼 박자가 엉망이었다.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이상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커피를 사러 갔다. 그리고 하나씩 커피를 손에 들고 사무실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씩 꺼내 물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또 몇 명은 건물 밖에 남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 연기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보다 건물 밖에 머무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래서 나도 건물 밖에 남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오후에 졸음을 호소하는 것은 점심을 먹는 동안 소비된 체력과 정신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기 때문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생겨난 후 나는 더 지쳐가고 있었다. 다음 날은 4분의 4박자, 그 다음 날은 8분의 9박자를 셌다. 이제는 사람들이 메뉴 이름만 이야기해도 사무실에서 그 음식점까지 걸어가는 내내 박자가 울렸다. 다음 날은 다시 4분의 2박자를, 다음 날은 다시 4분의 3박자가 울렸다.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삼계탕을 먹으러 간 그날, 나는 혼자 다시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 일주일 가까이 학원 수업을 빠지면서 누려왔던 사람들과의 식사 덕분에
나는 혼자만의 식사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회사 옆 100m 거리에서도 당당히 혼자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용수철을 반대로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무리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소외시킨 것이다. 산악인에게 에베레스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깃집이 있다고 강사는 말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초보자의 고깃집 선택법, 불판과 집게를 다루는 방법, 소음 속에서 주문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법, 단체 손님 사이에서 버티는 법, 합석하거나 혹은 합석을 거절하는 법 등을 배웠다. 그리고 2주 동안 5회 이상 고깃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혼자 먹은 영수증을 학원 측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허점이 많은 과제였다. 강사는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믿었지만 그래도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였다. 고깃집에 2명이 찾아가서 2인분을 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서 수강생 사이의 교류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라고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역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해졌다. 월수금은 혼자 먹는 법을 배우고 화목은 함께 점심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고깃집까지 정복할 필요가 있냐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고 고깃집 때문에 이 학원에 등록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시험에 들은 것인지 아예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했으나 쉽지는 않았다. 횟집 역시 마찬가지여서 인테리어나 손님들의 분위기, 시간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곤 했다. 횟집에 가서 회덮밥만 한 그릇 먹고 나온 경우도 허다했다. 강사가 말하는 최고의 요령은 최선이었다. 자꾸 시도해보는 것, 그것 이상의 요령은 없었다. 그리고 최고의 요령, 즉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은 오류도 생겨났다. 돈데이, 옆의 중국집, 300번 칼집 삼겹살 도적, 옆의 분식집, 1등 갈비, 옆의 파스타 전문점, 고기 굽는 날 옆의 오모리찌개, 모두 고깃집 문 앞에서 뒤바뀐 선택들이었다.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메뉴판을 펼쳤을 때, 그리고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의 표정 앞에서 혼자 먹는 사람은 실시간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런 시험의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고깃집으로 찾아갔다. 점심에는 아무래도 다른 메뉴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고자 했지만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눈이 고깃집 구석의 명당을 찾아내고 다리가 그곳으로 생각을 이끌며 엉덩이가 쿵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다. 메뉴판을 정독하다가 탁 소리가 나게 닫고는 직원을 불렀다. 삼겹살 2인분?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고깃집 안으로 들어온 한 무리의 남자들을 보자 입이 다른 말을 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요. 엉뚱한 메뉴를 앞에 두고 앉아있자니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나 삼겹살이나 뭐가 다르다고. 몇 숟가락 국물을 먹고서야 다른 점을 하나 찾아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정해진 박자가 있고 삼겹살은 없다. 그러니까 삼겹살은 박자마저 초월해버린 오로지 배짱 하나로 먹는 음식인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데 들어오지도 못했지 라고 변명을 하면서 국물을 떠먹었다. 예전 같으면 붉고 뜨겁게 달아올랐을 볼 부위가 잠잠했다. 심장이 쿵쿵 뛰지도 않았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예감하기도 전에 가슴속이 꽉 막혀 답답해졌다. 이래서 가방 속에 소화제를 항상 넣어 다녀야 한다.
긴 생머리의 여자 한 명이 고깃집으로 들어왔다. 어라? 혼자 왔단다. 여자는 귀퉁이로 가지 않았다. 고깃집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삼겹살 1인분도 돼요? 안 돼요? 묻고 있다. 결국 2인분을 시킨 여자는 마치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고깃집의 어느 자리, 어느 각도에서도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마치 예전 초등학교 교실에 있던 둥근 난로처럼 고깃집의 어느 구석까지도 모두 열기를 보내야만 하는 사람처럼 정중앙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여자의 모습이 내 눈에만 신기한 것은 아니었다. 구석진 곳부터 자리를 채워나가는 커플들과 길게 앉은 한 무리의 직장인들이 여자를 난로처럼 인지했다. 여자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사장님을 외쳤다. 사장님, 여기 공깃밥 하나 주시고요.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처음처럼으로. 이제부터 여자를 달인이라고 부르자. 여자는 달인이었다. 달인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야 30대 초반. 달인은 예쁘장했다. 달인은 잘 꾸몄다. 달인의 불판은 뜨거웠다. 그리고 바빴다. 달인은 숄더백에서 머리끈 하나를 꺼내 생머리를 목 뒤에서 둥글게 말아 묶었다. 그리고 일부러 묶인 머리를 조금 헝클어뜨린 다음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았다. 물수건으로 목 뒤를 톡톡 두드렸다. 대체 저 여자가 의식하는 시선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하는 찰나에 여자가 입을 열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달인의 말에 고깃집 주인이 에어컨을 틀었다. 선풍기도 그쪽으로 틀어드릴까? 고깃집 주인이 물었다. 달인을 보느라 내 앞에 놓인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줄지도 않은 채 서서히 식어갔다. 식어가는 차돌박이 된장찌개와 굳어가는 쌀밥이 초라했다. 이것은 원래 예상하고 계획했던 메뉴가 아니어서 초라했다. 여기 삼겹살 2인분 주세요. 그 말은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순식간에 달인을 엿본 힘으로 달인을 제외한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다. 바라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나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이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삼겹 2인분? 뭘 묻고 그러시나? 네, 소주 반병도요. 참이슬 후레쉬로. 오호라, 이런 게 바로 직원과의 대화로구나. 자연스레 진행되는데 놀라운 성과였다. 그러나 호기롭게 내뱉은 말을 듣고 직원이 다시 물었다. 한 병? 검지까지 세우면서 내가 뭐라고 했지? 반병은 주량이고 주문은 한 병. 나도 검지를 세워 보였다. 얼굴이 조금 붉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혼자 웃었다. 달인이 일어서기 전에 내가 일어서야 한다. 박자도 없는 삼겹살은 오로지 배짱 하나로 혼자 먹는 음식이다. 저기 앉아 균형을 잡아주는 달인이 나가기 전에 내 앞에 놓인 것을 먹어버리자. 난로처럼 앉아있던 달인이 사라지면 곧 서늘한 추위가 찾아올 테니. 세상 모든 음표에 쫓기듯이 허겁지겁 삼겹살을 굽고 허겁지겁 쌈을 싸서 입속으로 가져갔다. 소주도 한 잔씩 기울였다. 와인만큼이나 소주도 좋은 도구였다. 그리고 30분 뒤 나는 달인 앞에 앉아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달인은 내 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는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신이 퍼뜩 돌아온 게 지금일 뿐. 아까 몇 기라고 했죠? 아, 28기. 그럼 내가 10기 가까이 선배네. 몇 단계까지 갔어요? 아, 우리 때랑 단계가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땐 좀 덜 체계적이었거든. 달인은 혼자 극장에 가고 혼자 놀이공원에 가고 혼자 도보 여행을 가고
혼자 살사바에 가고 혼자 심야 쇼핑을 하며 혼자 유람선을 탄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1인용 생활을 즐긴다. 그리고 이 모든 1인용 생활의 시작은 바로 혼자 밥 먹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이었다. 음식점은 화장실하고 비슷해. 아직도 유치원 여자애들처럼 손잡고 같이 변기 앞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이 소변 보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 순서를 바꿔 역할을 교환하는 그런 비효율적이고 창피한 짓을 왜들 하는지. 나는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다고들 하지만 그 중에 최악이 인력이라고 보는데 인간들의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된다니까. 그 중 하나가 식당에 무리지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먹기 위해 우리가 낭비하는 모든 것들 생각해 봤어? 시간, 체력, 메뉴에 대한 상대방의 취향,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텔레비전 시청과 영화 감상, 그 외의 모든 노력, 게다가 상대방의 개인사까지. 그 노력이면 에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학원에 다니는 게 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는 마지막 한 점의 고기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네는 처음처럼을, 내 자네는 참이슬 후레쉬를 따랐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 이 판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밥 하나 못 먹는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동인가? 현대인이 나약하다 하지만 주어진 밥조차 용기가 없어서 단지 혼자라는 게 민망해서 체하고 남기고 일부러 안 먹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지. 한번 사나울 굶어봐. 주변 시선이 눈에 들어오나. 자기 접시만 보인다 그 말이지. 하찮은 부끄러움 따위는 각질처럼 벗어버리고 좀 더 큰 사고를 해야 돼. 체화해야 돼. 그 학원? 빠지지 말아요. 달인의 잔이 내 잔에 와서 부딪혔다. 마치 추돌 사고처럼 처음처럼이 참이슬 후레쉬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참이슬 후레쉬가 처음처럼을 또 한 번 들이받았다. 추돌 사고와 같은 건배의 순간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다. 쿵 하고 채기가 싹 내려갔다. 쿵 하고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는 각자의 술을 한 병씩 비웠다. 다리는 주량만큼, 나는 주량의 2배를 마신 셈이었다. 달인이 자신의 계산서를 들고 사라진 뒤 나는 일부러 5분 정도를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소주잔으로 추돌 사고를 낼 때 달인이 내뱉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수료증은 세상의 축을 바꿔놨어. 이제 모든 건 다 내 중심으로 도는 거야. 휘청, 몸이 흔들렸다. 정말 달인의 말처럼 세상의 축이 바뀐 걸까? 좌우로 몸을 기울여 보았다. 우두둑, 척추가 굳은 신음을 내뱉었다. 달인과 건배를 한 이후로 성적은 날로 좋아졌다. 음식점이든 음식점이 아니든 세상 모든 곳이 다양한 크기의 식탁처럼 보였다. 혼자서 식사할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까지 밟아왔던 수많은 고민은 단 한 가지로 압축되었다. 나는 오늘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가? 식탁 위의 혁명이었지만 그 여파는 단지 식탁 위에만 머물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나를 에워싼 수많은 행성들 속에서 나는 절대 껴있는 게 아니라 주목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고깃집에서도 결혼식 뷔페에서도 무리 없이 혼자 떨어진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돋보이는 것처럼 나는 지하철의 중심, 지구의 중심, 우주의 핵, 세상의 봉이라는 생각으로 충만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인파 속에 휩쓸리면서도 나는 주인공이었다.
단지 내 궤도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정말 세상의 축이 바뀌고 있는지 발빠른 음식점들은 1인용 식탁의 비중을 점점 늘려나갔다. 바 형태의 좌석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 좌석도 생겨났다. 이런 공간에서는 시선을 교환하며 숟가락을 움직여도 어떤 시선도 교환되지 않았다. 모두 함께 먹고 있었으나 또한 모두 혼자 먹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좌석이라고는 1인용 식탁밖에 없는 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1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 친구를 대동하거나 혼자 고깃집에 가는 대신 정육점에 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마치 5단계와 그 이상의 어떤 단계라도 훌쩍 뛰어넘은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혼자 먹고 있었다. 식탁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농담도 공유하지 못하며 더러는 진담도 공유하지 못한다. 사무실 안팎에서 떠도는 모든 말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소외의 주체가 누구이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식판이라는 최소한의 시야는 확보했다. 횟집과 고깃집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음식점에서나 다가올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 영상 교육도 받고 역할극도 하면서 유연한 대처법을 배워나갔다. 강의실은 스튜디오처럼 벽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어떨 때는 여고생으로 가득한 분식집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군인으로 가득한 터미널 앞 식당이 되기도 했고 어떨 때는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한 고깃집이 되기도 했다. 겨우 고난이도의 음식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든지 다른 사람과 합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혼자 음식을 먹던 도중에 옛 애인과 마주치는 상황이 가정되기도 했다. 옛 애인에게는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고 나는 혼자일 때 혹은 동창이나 회사 동료들을 만났을 때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정되었다. 그렇게 5단계가 지나갔다. 그러나 강사는 말했다. 현실은 언제나 5단계 이상이라고. 강사의 목소리는 처음에 비해 겨우 한 옥타브쯤 높아져 있었다. 이제 실전 테스트입니다. 이 음식점들 60곳 중에 10곳을 선택해서 방문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적어내세요. 그 날짜에 그곳에 가셔서 평소처럼 밥을 드시면 됩니다. 10곳 중에 진짜 시험장은 단 한 곳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손님이나 직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10곳을 모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서 학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계산한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을 테니까 증거 자료가 되겠죠.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곳씩 찾아간다. 시험장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한다. 소갈비를 주문한다. 피자 한 판을 주문해서 2조각을 먹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포장하며 냉면을 주문해서 육수까지 그릇째 들고 마신다. 휴가 나온 군인들 틈에 껴서 짬뽕밥을 먹고 남고생 틈에 둘러싸여 라면을 먹고 회식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곱창에 소주를 마신다. 레프트 후, 라이트 후 시선들이 날아오지만 내 식탁 위까지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다. 난 이제 5단계를 통과하고 실전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급수도 맞지 않는 모자란 시선들이 내 발치까지 오지도 못하고 저만 치서 추락한다. 반찬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물론 감점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선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박자는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고민들로부터 초월했다고 느낀 해탈의 순간 갑자기 아래쪽에서 어퍼컷이 날아왔다.
CCTV로 본 상황이어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평소 인용 씨의 식사 태도와 비교해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에요. 주문하고 음식 받고 10분 정도까지는 썩 괜찮았던 것 같은데 화면 보여요? 바로 이 시점, 이 정도부터 페이스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네요. 본인도 느끼죠? 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 속에 나는 박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식사를 힘겹게 하고 있었다. 강약, 중강약, 이게 4분의 4박자인데 지금 인용 씨가 먹는 건 뭔 박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죠. 밥만 계속 먹다가 국만 계속 먹다가 물만 계속 먹다가. 혹시 CCTV 봤어요? 시험 볼 때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요? 아니요. 그럼 아는 얼굴이라도 마주친 거예요? 옛날 애인이라도? 아니요. 시험이라 긴장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속의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전혀 먹을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계속해서 음식물을 씹고 있는 두 줄의 치아뿐이었다. 새로 집어먹는 음식도 없는데 두 줄의 치아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씹어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화면 밖으로 벗어났다. CCTV가 잡지 못하는 곳으로 뛰어갔던 나는 5분 후 다시 초췌한 얼굴로 돌아왔다. CCTV가 담지 못한 5분 동안 나는 화장실 변기 앞에 쭈그려 모든 것을 토해냈다. 내가 개어낸 것들은 단지 피자나 냉면, 보쌈이나 순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인 10일치의 모든 시험 과정이 뒤섞인 무엇이었다. 화면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가던 모습까지 보여준 후 멈췄다. 강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불합격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 상담실장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보편적인 케이스예요. 지극히 보편적인. 소화가 잘 안 됐죠? 나도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보편적인 케이스예요. 시험이 좀 부담스럽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수료증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학원에 더 나갈 필요는 없었다. 이미 메뉴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먹는 법 정도는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후 나는 점심시간에 1인용 식탁을 찾아 회사로부터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배고픔을 외면해버리거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햄버거 속 패티 정도로 때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걷는 내내 음식점 내부를 엿보며 손님 중에 혼자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사무실 사람들과 닮은 사람이 손님 중에 있거나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벌겋게 물드는 사람이었다. 음식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욕구라는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은 혼자 먹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보이는 음식점에서만 팔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3개월 동안에도 복습을 한다는 명목하에 혼자 수많은 음식점을 다녀봤지만 낯익은 식당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색했다. 이제 복습도 과제도 시험도 점수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겨우 들어간 회사 500m 밖에 있는 어느 식탁 위에서 나는 CCTV에서 사라졌던 5분이 재생되는 것을 느꼈다. 내 식도를 눌렀던 것은 현실의 무게였다.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왜 이 수료증을 한 번에 받는 사람들이 15%에 그치는지 알 것 같았다. 85%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올 진짜 현실이었다. 수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학원에 찾아올 필요가 없고 그 말은 곧 우리라고 부를 만한 소속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점심시간마다 찾아와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 아래에 앉아있을 무리가 흩어진다는 것. 수료증 하나로 더 이상 이곳에 찾아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으로 나가 혼자만의 식사와 마주쳐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료증이 아니라 현실을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혼자 자유롭게 먹는 방법이었으나 정작 내가 얻은 것은 수강기간 동안 내가 혼자 먹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위안이었다. 1인으로 구성된 체인점 같은 것.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1인용으로 가장된 식탁. 학원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현실로 가장된 현실이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모르고 등록했고 두 번째는 알고 등록했다. 이제 수업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 몫에 식탁이 놓여 있고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85% 절반 이상이 등록한다고 했죠. 벌써 절반을 훌쩍 넘겼답니다. 이건 뭐 보편적인 케이스라니까요. 자, 다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비어있는 칸 보이시죠? 그래도 3개월 수업하면서 느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다 한마디 적어주시죠. 상담실장이 서류를 내밀면서 씩 웃어 보였다. 가지런한 치아 끝에서 금리 하나가 별처럼 빛났다. 혼자 먹는 식사는 공백. 비어있는 칸이 꼭 텅 빈 음식점처럼 보였다. 나는 펜을 들고 천천히 빈칸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 먹는 식사는 즐겁다. 혼자 음식점에 온 사람에게 몇 분이냐고 묻는 주인은 둔하다. 그러나 그곳이 고깃집이라면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삼겹살 2인분, 공깃밥 하나, 소주 한 병. 특별히 괴상한 취향이 아니지만 오후 7시에 혼자 온 여자의 주문치고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여자는 쌈 3번에 소주 반 잔씩, 양손을 다 써가며 조용한 식사를 한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고 가위로 고기를 자르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짚고 손으로 입속에 넣는 평범한 식사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전히 4강 링 위에 서 있다. 관중과의 싸움.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내가 여자를 보기 전에 여자가 먼저 나를 바라본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두 입이 동시에 열린다. 거울을 사이에 두고 모든 박자와 요령을 초월한 그 말. 우리 합석할래요?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죠. 중간중간에 웃기기도 하고요. 윤고은 작가,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잘 쓸까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이 소설의 주인공 인용 씨는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정말 고역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대인기피증이 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은 무난한 것 같으니까요. 문제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사람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그녀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다는 것인데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지만 별 특별하고 설명이 될 만한 이유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혼자 밥 먹기가 어렵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떤 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 학원이라는 게 남 눈치 안 봐가며 당당하게 혼자 밥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랍니다. 재밌죠? 그 학원엔 5단계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제법 구체적이고 그럴 법하게 들리거든요. 재미있어요. 실제로 이런 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학원 수강생이 꽤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글쎄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인용 씨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주인공은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혼자 두면 멀쩡하고 정상적인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어색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의 경우엔 진짜 성격이 외지고 고립적이어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용 씨도 밥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먹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혼자는 먹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혼자라고 하더라도 식당엔 사람들이 있을 테고 혼자를 의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인 거죠. 참, 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원을 다닌 후 인용 씨는 그 상태를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최종 테스트를 못 끝내고 다시 학원에 등록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인용 씨는 극복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 때문이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대체 현실의 무게란 무엇일까요? 그건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즉, 학원에서 배우고자 했던 것은 혼자 자유롭게 먹는 방법이었지만 정작 수강 기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위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식도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제가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원에서 정한 혼밥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식당 가서 혼밥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일반 식당 정도라면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반집이라든가 라면 같은 걸 파는 분식집, 커피숍, 동네 중국집 정도면 저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짜장면 정도 시켜서 혼자 먹는 거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소위 1단계 정도는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용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2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집,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인데 이런 곳은 보통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오는 곳이다 보니까 혼자 가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좀 뻘쭘해지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애슐리에 식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혼자 온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혼자 온 여자분도 있고 혼자 온 남자분도 종종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나도 모르게 척하고 들어주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홀홀 단신으로 부지런히 음식들을 가져다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거니까. 아마 저는 혼자 가야 한다면 땀을 흘리면서 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혼자 식당 갔다가 땀 흘린 경험이요. 그런데 3단계 결혼식, 돌잔치는 글쎄요. 이건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곳은 혼자 가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4단계는 고깃집이었죠. 횟집. 요건 좀 세다. 그죠? 고깃집에서 혼자 구워 먹기는 이거 난이도가 아주 높네요. 혼자 불판 앞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아, 이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고깃집은 패스. 그래서 저는 3단계까지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혼밥이든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 먹든 어디에서든 식사는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겠죠. 가능하다면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까지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